많이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주인공 지금부터 대표님 마이크 나오니까요. 들립니까? 지금부터는 자랑스러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전 당대표셨던 이낙연 국회의원님의 강연,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있겠습니다. 대표님 마스크는 벗으셔도 괜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을 계승하고 변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복지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갈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우리의 위대한 리더,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동행할 이낙연 의원님 마시고 힘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갈기갈기 찢긴 대한민국을 마술처럼 기적처럼 하나로 잇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낙연입니다. 오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경북 포럼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번째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수석 상임대표 수락해 주신 강태호 교수님, 공동 상임대표 맡아주신 박경조 평통부의장님, 배영애 위원장님, 정우동 위원장님, 강부성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북의 원로 지도자이신 이윤만 영천 노인대학장님께서 우리 포럼의 고문을 맡아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집행위원장으로 고생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위원장으로서 계속 수고해 주실 김준열 위원, 뒤에서 보이건 안 보이건 늘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오준기 동지,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포항의 이재도 공수기도 의원, 남영래 영덕군 의원을 비롯한 시군 의원님 여러분, 도의원님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서른, 전혜숙, 김철민, 박정, 박영순, 서동영 의원 감사드립니다. 김현권 의원께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세호 도당위원장님 과분한 격려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김현권 의원님은 제가 2년 7개월 13일 총리로 일하는 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근절, 2년 8개월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떠난 뒤까지도 2년 8달 동안 닭과 오리 살처분을 제로로 만들어준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바로 김현권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고. 제가 제 고향에서 국회의원 4선, 그리고 우리 장세영 시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국회의원 4번, 그리고 도지사 3년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김관영 경북지사님과 함께 2가지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는 동서화합을 위한 10개의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10개의 공동사업 가운데 의미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2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각 부분에 전남 도민의 숲을 만들고, 목포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 부근에 경북 도민의 숲을 만드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과 전라남도의 농산물을 함께 판매하자 해서
영주 사과와 나주 배를 같은 상자에 집어넣어서 팔았는데 그 상품 이름이 홍동백서였습니다. 오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우리 저에게 늘 깨달음을 주시는 법등 큰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해 동안 국가 균형 발전 공동회장으로서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참담합니다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제가 총리 시절에 몇 가지 일이 기억이 납니다. 우선 2017년 첫 휴가를 경상북도로 갔었습니다. 안동, 경주의 양동, 칠곡의 매원마을 그때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영 시장님 그때 함께 했습니다만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우리 구미시장님, 경북지사님, 대구시장님, 울산시장님, 낙동강의 중상류지방 광역자치단체장님과 구미시장님 모시고 그때 4-5시간 동안 토론을 마라톤으로 한 끝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돼서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참 진척에 앉았었는데 가만히 보니 국방부가 그거 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랄까요, 잘못하면 그때 장관님 좀 서운하실 텐데 좀 혼을 내가지고 진척시켜서 오늘 군의 의성으로 공항에 가게 된 시초를 만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랑을 할게, 대표가 돼가지고 작년 11월에 경상북도에 와서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영남에 한 군데 들게 돼 있는데 경북을 따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두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질병관리청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2년 전에 제가 이곳 구미에 왔고 오늘 다시 왔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엔진이었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수출의 10.4%를 구미가 혼자 담당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4%대로 줄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떠났고 청년들 또한 떠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구미를 맡아서 악전고투 노력해 주신 장세영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구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큰일 났다 싶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나칠 만큼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이 양극화의 사태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양극화를 끊고 지방도 사람이 살만한, 청년들이 꿈을 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만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비상한 결심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3가지 제안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이미 개헌을 제안드렸습니다만 새로운 헌법에 균형 발전을 위한 확실한 근거 규정과 몇 가지 가장 유력한 방안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빠르면 7월에 박병석 부회장께서 개헌에 관한 구상을 밝히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균형 발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박병석 의장님께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둘째는 기업들이 지방에서 기업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지방으로 가고 싶도록 인센티브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구미 상공회의소에 가서 문재호 회장님 등 상공회의소 지도자들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8가지 제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만 그 1번이 지방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였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방기업들에게 드리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더 큰 인센티브를 드림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우리가 획기적인 결심을 해야겠다. 이것을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시도별 발전 전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도별 발전 전략을 가지고는 균형 발전을 꿈꾸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부가 공모 사업을 모집할 때 대구시 따로 경북 따로 광주시 따로 전라남도 따로 때로는 경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지방을 다시 힘을 갖게 할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시도별 발전 전략을 뛰어넘어서 초광역적 권역별 발전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이 초광역적 발전 전략으로 획기적으로 나아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기초 중에 하나로서 통합신공항 빨리 완성되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신공항과 함께 우리 구미의 KTX 정거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공항을 시야에 넣고 좋은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장세웅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저희들이 참패했습니다. 그 참패의 책임 상당 부분이 저에게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한 달 동안 고개 숙이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많은 국민을 배웠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 제가 배웠던 국민들 대부분은 당신의 삶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고통스러운 것,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내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힘든 것은 어떻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 불안한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내일이 창창한 청년들이 그 긴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국민들을 뵈면서 그런 국민들께 국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국가는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가 하는 통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 결론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국가 비전이었습니다. 삶을 불안해하는 모든 국민들께, 내일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께 내 삶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무슨 수로 내 삶을 지켜드릴 것인가?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복지고 또 하나는 중산층경제입니다. 신복지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강태호 교수님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복지 시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은 아직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복지란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복지 시책의 축적 위에서 그 누구 한 분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저한도의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신복지를 국회에서 맨 먼저 말한 사람은 접니다. 그러나 신복지가 이낙연의 발명품은 아닙니다. 이미 2015년에 국제기관이 연구해서 세계에 제안을 했고
그것을 유엔도 받아들였고 OECD도 받아들였고 EU도 받아들였고 일본도 수용했고 동남아국도 수용했는데 대한민국만 아직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받아들일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는 신복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들보다 더 못한 그런 나라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3,600만 원입니다.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균으로 쳐서 300만 원짜리 월급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3억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지역구 서울 종로에 쪽방촌에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60만 원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저한도의 생활이 가능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들께 3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도와드리자. 이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자는 것이 신복입니다. 그것을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끼고 계시는 이 마스크가 재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코로나 마스크가 아니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였습니다. 재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우리는 겨울부터 초봄에 걸쳐서 숨이 막힐까 봐서 바깥에 나가기도 두려웠던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계시는 주민들은 맑은 물 마시는 게 꿈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복지란 돈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책임지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뭘 책임질 것인가? 여기 8가지가 쓰여 있습니다.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나 먹는 물은 환경에 속합니다. 이것을 당장 최고 선진국 수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인간으로서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보장해드리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그 길로 저는 반드시 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기업이 활발해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구미상공회의소 갔더니 벽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산업여군과 기업인이 애국자다. 그 앞을 제가 지내면서 정치인 니들 애국자라고 까불지 마.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갈 때 그게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애국자입니다. 기업인들이 마음껏 애국할 수 있도록 기업 할만 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그런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또는 대통령이 한 달이 멀다 하고 기공식과 준공식, 그것도 기업체의 기공식과 준공식 쫓아다니기 바쁜 그런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그래서 국민의 70% 정도가 중산층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 중산층 경제입니다. 사람 몸은 허리가 굵어지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사회는 허리가 가늘어지면 나빠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한때는 70%가 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었어요. 지금은 57%가 중산층입니다. 허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가늘어지면 큰일 납니다. 허리가 가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불평등이 커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사회가 버티는 힘이 약해집니다. 허리가 굵어져야 불평등이 적어지고 버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사회의 허리를 더 튼튼하게 하는 것, 그게 중산층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극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소득 계층으로 볼 때 위로 올라가기는 힘들고 밑으로 떨어지기는 쉬운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고소득층이 되는 계층마다 전부 유리천장이 있어요. 여성들이 하소연하시는 그 유리천장이 여성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 계층에도 유리천장이 있어서 좀처럼 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 대신에 밑에 바닥은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잘못하면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 삶을 불안하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밑에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기는 쉽게 하고 밑에서는 더 떨어지지 않게 받쳐드리는 것, 위로 올라가기 쉽게 해드리는 것이 중산층 경제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받쳐드리는 것,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짠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 세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가난했어요. 말하자면 지금보다 불평등이 덜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이 조금 더 지금보다 평평했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나도 힘들고 옆에도 힘드니까 비슷비슷하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면 취직 정도는 그냥 쉽게 되고, 취직을 해서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 잘하면 10년 안에 13평 정도 아파트는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성장기부터 이미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어요. 세상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같은 반 아이들 중에서도 수저가 다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앞날은 더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취직도 계산이 잘 안 서요. 하물며 월급 받아서 저축해갖고 몇 년 만에 집 살지 계산을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 이것입니다.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청년 문제는 청년들께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성공한 편입니다. 우리 장세웅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올해 들어서 구미 수출이 48%가 늘었다고요? 대한민국 전체 수출이 45%가 늘었습니다. 작년 요맘때에 비해서. 작년이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와중에 수출이 45% 늘어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커졌습니다. 다 아시죠? 몇 가지 자랑스러운 숫자 말씀드릴게요. 블룸버그 혁신지수, 얼마나 혁신적인 나라인가, 세계 1위입니다. 제조업 경쟁력, 독일, 중국, 한국, 세계 3위입니다. 수출, 세계 6위입니다. 수입, 세계 8위입니다. 이게 박수 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GDP에서 방위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 세계 6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1인당 국민소득에서 대한민국이 G7 회원국도 아니면서 G7 회원국 한 나라를 제치고 우리가 거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아직 일본보다 못하지만 구매력 기준, 그 돈 갖고 얼마나 물건을 살 수 있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2017년에 이미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30, 50 클럽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50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그런 나라를 30, 50 클럽이라고 해요. 세계에 7나라밖에 없습니다. 룩셈부르크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1인당 국민소득은 훨씬 많지만 인구가 적으니까 거기에 못 끼어요. 인구도 많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그만큼 되는 나라가 세계에 7나라밖에 없는데 거기에 당당하게 대한민국이 7번째로 끼어든 겁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그 클럽에 있었던 게 6개 나라죠. 그 6개 나라와 대한민국이 달라요. 6개 나라는 모두 식민지를 거느리고 착취해서 돈 번 나라들인데 대한민국은 식민지 당하면서도 커갖고 그들하고 같이 어깨를 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6개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때 3대3으로 나뉘어서 서로 치고받고 전쟁했던 나라들이에요. 이른바 추축국이라고 불린 나라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에요. 거기하고 싸웠던 연합군이 미국, 영국, 프랑스예요. 이게 6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자기들끼리 전쟁도 하고 식민지도 거느려고 이런 나라들 그 틈에 전쟁 때 침략받고 식민지로 35년 동안 고생했던 대한민국이 야 우리도 같이 놀자고 끼어 들어간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작년 1월 20날 들어왔습니다. 벌써 1년 5달째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잘 막고 있다. 게다가 그 치료제를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생산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가 또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제일 생산을 많이 하는 동네가 안동이에요. 이게 우리끼리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G7에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세계 선진국 지도자들이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네. G7 사진 중에서 세계 선진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손가락질하는 사진 보셨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바이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으니 G7이 잘 될 것 같소. 존슨 영국 총리, 방역 챔피언이에요.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대단하지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을 우리식으로 하면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격이 그만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성취 때문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에 잘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 코로나를 완전히 잡지는 못했지만 안정시켰고, 그리고 예방도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속도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고, 하루에 예방 접종이 되는 게 85만 명이 넘어섰는데 하루 접종자 수에서 중국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인구 14억짜리하고 5천만짜리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성취, 그리고 역대 정부가 건강보험 체계라든가 IT라든가 이런 걸 쭉 해오면서 그만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흠이 많은 분이었다 그러면 세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추앙하지 않았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세계 지도자들 틈에 가도 전혀 꿀릴 것 없을 만큼 품격과 신뢰를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품격과 신뢰를 가진 지도자를 계속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절반 이상 2년 7개월 13일을 제가 총리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잘한 것이 있었다면 함께 기쁠 일이고, 못한 것이 있었다면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으로부터 저는 도망갈 수 없는 신세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그것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야 할 책임 또한 저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한 것 고치겠습니다. 방향은 잘 잡았으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마도 제가 제일 잘할 것입니다. 그 책임과 저에게 제일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대째 민주당 당원입니다. 4.19가 났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생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다 왔는데 어디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울음소리 나는 쪽을 쭉 갔더니 저희 집 뒤안에 상추밭이 있었는데, 그때가 6월이나 7월이나 여름이었던가, 상추 잎사귀를 막 따먹으면 상추 줄기가 이렇게 쓰고 여기는 뜬물이 질질 나오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키는 지금 저하고 똑같은데 체격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었습니다. 거의 황소처럼 크신 분인데 황소 같은 분이 상추밭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지만 말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째 그러신다요? 울지 마시오. 그래도 계속 울었습니다. 한참을 우신 뒤에 큰 놈아 이리 와봐라 하고 사연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아주 강성당원. 요즘 말로는 무슨 바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바가 아니고 국회의원한테도 막 삿대지르는 그런 강성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이
4.19 직후에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당 국회의원이면 위원장도 마음대로 하고 조합장도 마음대로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모셨던 그 국회의원이 아버지한테 이러더랍니다. 이 동지 이력서 한 장 써와. 왜요? 자네가 법성면 조합장 하소. 제 고향이 법성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문방구에 가서 이력서 한 장 사가지고 쓰려고 보니까 첫 줄부터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입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 용지를 찢어버리고 그 의원님한테 가서 의원님, 나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키시오. 하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나더라. 너는 가르쳐야 할 모양이다. 그것이 오늘의 제가 있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절대로 정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치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그냥 학교를 못 다녀서 시골 조합장 기회가 와도 스스로 반납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총리도 하고 대표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대학 1학년 때 처음 뵙고 그분을 뵈면서 그분 등 넘어서 정치를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시작했고 그분이 대통령 하실 때 대변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변인 하다가 노무현 후보를 만났고 후보 시절에 저를 당신의 대변인으로 써주셨고 당선되신 뒤에는 당선자 대변인으로 또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취임식 때 읽으셨던 취임사를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대통령 취임사를 써드리는 다시 없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계속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총리로서 2년 7개월 14일을 일했고 작년 1월 14일에 총리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대통령께서 저와 제 후임 정세균 총리님을 청와대에 부르셔서 막걸리 한 잔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님이 이 말씀을 하시리라 짐작했어요. 이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 총리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맨 처음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총리님 글 잘 쓰시니까 책 한 권 써보세요. 무슨 책을 쓸까요? 재난재해에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보세요. 참 재난재해가 많았지요. 김영권 동지가 도와주신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원도 산불, 동해안의 태풍, 포항의 지진, 메르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대처하는 것이 당신께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가 보지요. 그러니까 책을 쓰라고 했겠죠. 아직까지 책을 못 썼습니다. 약간 양념처럼 들어간 게 제가 이번에 내놓은 약속이라는 책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수업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프도록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한 것은 더 잘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한 걸음을 가더라도
앞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지나온 길이 어떤 것이었던가 아는 사람이 더 낫겠지요. 제가 김관영 형님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때 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서화합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더 크게! 자, 이런 영광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북, 우리 내 삶을 지켜준 나라 복지포럼 만들어주신 주최측 여러분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마지막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지금 양쪽 벽을 보시면 우리 경북 도민 여러분들이 이낙연에게 바란다, 이낙연에게 묻는다 라는 글귀들이 있는데요. 저기 있는 걸 하나하나 다 소중한 질문이라 다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개만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대표님, 가장 많은 질문은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뒤에 풍선 보이십니까? 저 뒤에 풍선 들고 있는 우리 친구가 9살 쌍둥이 친구인데요. 할아버지 보겠다고 멀리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이 가장 많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게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해야 될 일 뭐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발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까지 됐으면 그 다음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것은 어디일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반대로 저는 초등학교 밑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더 줄여서 아이들이 좀 더 충실한 돌봄을 받게 하면 어떤가.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심 먹고 1시쯤에 집에 가잖아요. 그 점심이 무상급식인데요. 제가 도지사 때 점심시간에 어느 초등학교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또 학부모들도 오시고 선생님들도 오시고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학부모들은 엄마들이 훨씬 더 많이 오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말해야 돼. 엄마 밥이 맛있어? 학교 밥이 맛있어? 전원이 학교 밥이 맛있다. 엄마들이 미안해하지. 미안해하는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애들이 반대로 말했다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다 학교 급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1시에 집에 보내는데 어떤 준비를 갖추든 간에 앞으로 조금 몇 년 안에 예컨대 오후 4시까지 아이들을 학교 또는 바깥에 어디선가 돌보자. 조금 더 준비해서 부모 중에 한 분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어디선가 아이를 돌보자. 그러니까 하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 또 하나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종일 학교제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의무교육을 5살부터 시키면 어떨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아이들을 어디선가 유치원이든 또는 어린이집이든 이제 요보 통합으로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때부터 가르치자.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학력 격차가 있는 채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어떤 아이는 영어도 하는데 어떤 아이는 한글도 몰라요. 그 격차가 좀처럼 안 좁혀져요. 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전부터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서 기초학력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초등학교 들여보내자.
또 이제 0세부터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가게 돼 있는데 그 평균 쳐서 돌봄 선생님 한 분당 아이들 18명을 맡아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만 평균으로 치면 그래요. 말이 안 되죠. 특히 0세부터 3세까지 3사람밖에 돼 있을 거예요. 엄마들은 한 사람도 아이 하나도 그냥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돌봄 선생님 무슨 수로 3명을 맡아요. 그것을 유럽 수준으로 평균 5명 이내로 줄여보자. 그리고 0세부터 2세까지는 한 아이 하나를 맡도록 하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줄어들겠죠. 부모님 모두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위축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좋은 건 아이들이죠. 그렇게 고등학교 의무교육 다음에는 아이들 쪽으로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 특히 민간 쪽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데 국공립이 계속 늘어났을 경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민간이 하고 있는 걸 억지로 뺏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도록 해야죠. 그런 등등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아닌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분들도 계시지만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또 수많은 분들이 대표님께 질문도 해드렸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아까 대통령께서 책을 쓰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못 쓰셨다고 했잖아요. 채팅창에 앞으로 6년 동안은 더 못 쓰실 거라고. 왜냐하면 임기 동안은 책을 쓸 수 없으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 못 쓰실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혹시 뒷주머니에 수첩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이 수첩은 경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다 적고 계신 그 수첩입니다. 대표님 어제 제가 여기 먼저 내려와서 경북분들하고 많이 만났는데 경북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여당인데 왜 우리 여기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을 응원한 우리는 야당 같은 심정이 들까? 어찌 보면 좀 많이 외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께 격려의 말씀이 좋고 우리가 여당이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니 안심해라 라는 말씀도 좋고 경북 시민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도민들 죄송합니다. 예. 전혜석 위원님의 지적이었습니다. 당원이 된다는 건 아주 특별한 애정과 헌신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무슨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과거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욕먹고요. 그렇죠. 우리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은 민주당 당원이 더 어려운 곳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을 지켜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민주당이 이만큼이나 지탱하고 있는 것이지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한편으로 고맙고 미안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세상은 발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